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전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한파는 내일 더 강해져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과거 자신을 괴롭힌 가해 학생을 수능 고사시에서 만나 불안에 떨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고사시로 옮겨 실험을 치르긴 했지만 수능 시험장을 배치할 때 학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 개편합니다. 간호사에게 직접 간병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크게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과 퇴원 후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합니다.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위에서 이른바 여의도 문법대로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했지만 결심했으니 간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한동훈 장관이 이젠 전 장관이 됐죠. 예상보다 빨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은 면직안을 제거했으며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하면서 일사천리가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이르면 연내 출범합니다. 첫 소식 최돈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공식 요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혁신위와의 갈등, 낮은 당 지지율 속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고 한 전 장관 본인이 정치 참여 의사를 내비친 지 이틀 만입니다.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수락 직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대위원장 지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들어 최고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을 위해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오늘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비대위원 인선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해부터 총선 체제로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오전에 사직서를 내고 오후에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 한동훈 장관은 임식에서 동료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9회 말 투아웃이면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본인의 선택 이유도 애둘러 설명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사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5시로 예정됐던 이 임식에서야 모습을 보인 한 전 장관은 연단 위에 서서 시민들을 동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한 전 장관의 이 임식은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온 한 전 장관은 본인의 선택을 야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이면 이제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실천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법무부는 인호공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자 스타 장관으로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굴곡이 생깁니다. 엘리트 검사에서 4차례 좌천까지 또 정계 입문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한동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배치받은 한 전 장관은 대선 비자금 사건, 일명 차떼기 사건 수사로 윤 대통령과 처음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시킨 현대차 비리 수사 등 윤 대통령과 굵직한 사건을 함께한 한 전 장관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특수통 조선제일검으로 불리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 타이틀을 거머쥔 한 전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검사 생활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4차례 좌천을 겪게 됩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유시민 관련 재판 증인신문에서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에도 연루되며 수모를 겪던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한 전 장관은 특유의 직설화법을 구사하며 대통령 최측근 참모임에도 막강한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대중적 인지도와 스타성으로 집권여당 사령탑으로 화려하게 정계 입문한 한 전 장관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정치권에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선다는 건 사실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비상사태라는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성공한 비대위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끈 비대위원장에 누가 있었는지, 또 공통점은 뭐가 있는지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소위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 자금 파문으로 위기에 봉착합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의 후폭풍까지 덩달아 맞이한 가운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천막 당사를 꾸리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오늘부터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100석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깨고 121석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안철수계 의원들의 탈당 등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입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며 총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김종인 박사께서 우리 당과 함께 해주시기로 해서 경제민주화의 상징 같은 분입니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제치고 원내 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나름 성공한 비대위로 평가받는 두 비대위 체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총선을 비교적 근거리에 앞두고 출범했고 강력한 대권 주자가 비대위를 진두지휘하거나 후방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미래 권력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총선을 대선처럼 미래 전망형 투표로 이것을 바꿔놨어요.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나름대로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선을 했었다라는 점. 또 중도 노선의 채택과 함께 인적 청산, 참신한 인재 영입도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띄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과거 사례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죠. 민주당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은 한나땡,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라며 여유를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렇게 쇄신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천 학살, 비명계 학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불안하다 이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소식에 축하한다며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잘 수행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한 전 장관이 밝힌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을 비판하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부르기도 전에 달려가다니 그렇게 마음이 급했냐며 법무행정 공백을 비판했습니다. 그간 친명계는 한 전 장관의 등판이 윤심 공천과 같은 수직적 당정 관계를 부각시킬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한 전 장관이 만들 변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70년대생 새 얼굴이라면 우리는 나이든 올드보이로 비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선거를 치르는 건 너무 안이한 시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의 몸부림을 웃고 즐기고 한나땡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으면 실제 국민들은 너희들은 뭐 하는데? 혁신계 원칙과 상식은 윤석열 연구실장의 최대 책임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비판하며 통합 비대위를 통해 혁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 러시아 어디 도시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서울 얘기입니다. 북극 한파가 몰아치면서 한반도가 냉동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은 건데, 아니 냉동실도 보통 영하 17도, 18도 정도 되니까 더 춥게 느껴졌던 거죠. 안타깝지만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 잘 버티셔야겠습니다. 강세형 기자입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시 전경을 촬영해보니 낮은 온도를 의미하는 푸른색으로 찍힙니다. 시민들은 꽁꽁 싸맨 채 길을 걷고 버스 승객은 온풍기가 설치된 정류장으로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깁니다. 밖에 너무 좀 추워가지고 안에서 좀 기다리려고 장갑도 원래 잘 안 끼는데 장갑도 끼고 모자도 끼고 마스크도 방한용으로 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 오후에도 영하 1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방금 만든 따뜻한 아메리카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이 얼마나 추운지 열화상 카메라로 이 커피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이던 커피가 얼마안가 푸른색으로 변하고 2시간쯤 지나자 얼어붙었습니다. 춘천에선 어느 점이 영하 17도인 소주까지 얼었는데 이런 냉동고 추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서울 영하 15도, 화천 영하 18도, 포천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건강관리 및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까지 맹위를 떨치다 크리스마스 이브쯤 조금씩 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처럼 극한의 한파가 몰아치는 날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바로 한랭 질환입니다. 특히 심혈관계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수축돼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모자를 써서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80대 환자는 최근 이어진 강추위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약간 좀 어지러운 것 같아서 혈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순환기도 있고. 이처럼 영하권 추위에는 35도 이하로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과 동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지럼과 피로감을 느끼고 몸이 떨리다가 말투가 어눌해지고 심할 경우 기억 상실은 물론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 환자는 총 85명입니다. 특히 강원 영월에서는 90대 노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과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 질환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옷을 따뜻하게 입고 열 손실이 심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를 쓰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극심한 한파가 있을 때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삼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방한용품을 충분히 갖추고 중간중간 따뜻한 물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이 밖에 코로나19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을 주의해야 하며 천식 등 기저질환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호남 서해안에는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문도 안 열릴 지경이었겠죠. 산간마을 주민들은 집 앞에 나가는 것도 어려웠고 항구에 있던 배들은 눈에 파묻혀 어느 게 어선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도심에서도 눈에 파묻혀 장사를 못하는 상점이 속출했는데 내일까지 20cm의 눈이 더 내린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라북도 내장산 너머 300부지 마을입니다. 사흘째 눈이 쏟아지면서 온통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마을 안 도로는 트랙터가 없으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축사입구와 농로까지 눈 치우기에 바쁩니다. 이거 밀고 저쪽에 가서 밀고 한 서너 군데 옮기면서 밀고 다시 오면은 원위치 되고 그래요. 이처럼 집 앞 눈이라도 치우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못하면 며칠째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필품도 사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는데 대문 나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지금 교통이 아마 좀 두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못 갈 것 같아서 좀 포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북 군산은 40cm 넘게 눈이 쏟아졌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를 버리고 아예 걷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리에서 맴돌기만 하고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항구에 정박한 어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횟집은 진입로가 막혀 아예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손님 뭐 받는 거는 그냥 할 수도 없고 지금 앞에 그 가게 치우고 나면은 또 눈 쌓이고 그러니까요. 호남 서해안 지방은 내일까지 많게는 2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도로가 얼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크고 작은 눈길 사고와 차량 고장 또 배터리 방전 등으로 견인차 출동은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죠.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사고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사고는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와 고속버스가 부딪히면서 시작됐고 뒤따르던 차량 3대와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가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눈길에 연쇄 추돌 사고가 나면서 일대 교통이 3시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전북부항 구간에서는 제설 차량이 넘어졌고 전남 함평에서도 닭 운송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서천에서는 달리던 버스와 제설차가 부딪혀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추위에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보험사 긴급 출동 요청도 빗발쳤습니다. 이 배터리랑은 충분한데도 날씨가 추우지만은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게 문제라고. 견인차도 평소보다 출동 건수가 무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눈이 많이 내린 날은 차량이 빠져서 군안 접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충전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건 정도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눈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렇게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하루도 일을 걸을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칼바람과 맞서는 이웃들 심도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수산시장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끼고 있던 장갑은 이내 젖어버리고 급한 대로 난로를 쬐보지만 빨갛게 얼어버린 손은 잘 녹지를 않습니다. 매서운 한강바람까지 더해져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근데 매장으로 여기 완전 시베리아야 이게. 저거 이제 문 열어면 기가 그냥 짱짱 찢어져. 그래도 우리 수산인들은 그래도 뭐 추우나 더우나 또 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강추위에 길거리 음식을 찾는 손님의 발길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대로 된 난로 하나 없이 방풍 비닐에 의지해 추위와 맞서지만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먹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손님들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단골분들 계시니까 항상 열려있는 거 아는데 오셨다가 닫혀 있으면 헛걸음 하시잖아요. 추워도 하고 더워도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장사는. 기록적인 한파에 수도 계량기 동파가 이어지면서 서둘러 수리하려는 손길도 분주하기만 합니다. 네, 동파제 없어요. 네네, 주소를 말해주시겠습니까? 얼어 터지지 말라고 헌옷으로 계량기를 꽁꽁 싸맸지만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가까운 혹한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에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지만 우리 이웃들은 오늘도 사정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며 세찬 칼바람과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보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30년 이상이 되면 위험성을 파악하는 안전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건설비, 공사비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20여 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됐던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걸어다니며 노후화된 주택과 주변 환경들을 살펴봤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걸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죠. 현장을 살펴본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히 사업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오 시장과 원 장관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19일이나 넘기고 이제야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축 재정안을 마련하면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길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여야 실세 의원들 자기들 지역구 예산은 살뜰히 챙겨갔습니다. 쪽지 예산이 막바지에 반영된 겁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찬성 237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 기존안에서 4조 7천억 원을 깎아 R&D 투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등에 편성하면서 총 지출은 약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은 정부 원안에 없었던 도시철도 건설과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 등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에서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등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야당도 못지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 원이 신설됐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서울 서초구에선 미술관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양당의 밀실 예산 협상 관행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예산이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나는지 그 과정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이번에도 의원들은 세부 내용조차 모른 채 찬성 버튼만 눌렀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외교관 출신이라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고 여당은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35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중기부와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외교부 2차관과 주 베트남 대사 등을 지낸 오 후보자는 다양한 경제외교 경험을 살려 중소벤처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35년간의 외교관 생활에서 언제나 저희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역량은 충분히 검증됐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여성 최초로 유리천장을 뚫고 이제 외교부 2차관까지 하셨고요. 정말 편견 없는 인사 정책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차관으로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저희가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일을 함께 해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는 장관 내정 뒤 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송부 요청을 거친 뒤 임명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 부대를 격려하며 화성 18형 발사 성공 자축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딸 김주애는 여기도 등장했죠. 김 위원장은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매가 말폭탄도 던졌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벤츠 리무진에서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주색 가죽 자켓을 입은 딸 김주애와 걸어옵니다.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를 배경으로 한 기념 촬영에서 김주애는 아버지와 중앙에 나란히 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ICBM 화성 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한 ICBM 부대원 80명을 불러 격려하고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 올 때에는 주저없이 핵 공격도 불사할 우리 국가의 공격적인 대응 방식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에서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 것이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미 대북 핵작전 훈련을 군사적 대결 각본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당성 보여줘. 자기들의 어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를 분리하기 위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금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미일은 잇따른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까지 실시간 공유하며 삼국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한일 관계가 개선된 만큼 마지막 숙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은 지난해 한미일 프놈펜 정상회담부터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삼국 공조를 강화해왔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 협력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 대일 외교식에는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의 대만 발언까지 나오며 중국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소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그런 인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시계추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라며 한중 관계에서도 최선의 정책을 내겠다는 건데 다각화된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계가 전반적으로 좀 다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부 간 교류라든지 정상 교류까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태열 후보자가 대중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또 한 번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연장됐던 항공사 마일리지가 올해 말로 소멸됩니다. 일주일 남짓 안에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걸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매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 다른 상품으로 바꾸자니 오히려 손해. 그나마도 마음에 드는 물건은 맨날 품절입니다. 차라리 마일리지를 주지 말고 그냥 항공권 그 가격 자체를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이달 항공사에서 보낸 마일리지 소멸 안내 문자입니다. 코로나 기간 최대 3년 연장됐던 마일리지가 10일 후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 지금 28,647을 그중에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원하는 날 마일리지 항공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항공사별로 하루 평균 50여 편이나 뜨고 내리는 김포 제주 노선에 미리 내년 2월 항공권을 사려 해도 가족이 같이 탈 마일리지 좌석은 없습니다. 3명 동시에 가능한 좌석은 없고 거의 다 만석으로 조여지긴 해서요. 돌아오는 4일 일요일은 마일리지가 전편 만석이긴 합니다. 다른 대체 상품 구입이 가능한 항공사 마일리지 몰로 가봤습니다. 품목도 적은 데다 보너스 좌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손해입니다. 마일리지 몰에서 1마일리지의 가치는 7.1원 수준인데 김포 제주 항공권은 비수기 기준 30원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포인트를 원래는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이제 그 포인트가 아까워서라도 그 물건을 구매를 해야 하는. 지난 3분기 기준 미사용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2조 원, 아시아나 9천억 원에 달하는데 보너스 마일리지 좌석은 고작 5에서 10% 정도입니다. 이렇게 소멸시킬 바에야 마일리지를 주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항공권 가격을 낮추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비용은 환자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기로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간호사가 하는 간병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겁니다. 먼저 유승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 이틀 만에 당정이 나섰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간호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핵심은 간호사가 간병 업무를 맡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데 있습니다.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전담 간호 인력의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간호 인력을 늘리는데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가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하고 중증 환자 비율이 높으면 간호사를 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도 점차 늘어납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하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은 20에서 3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퇴원 뒤에도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2027년까지 400만 명이 혜택을 받아 간병비가 10조 7천억 원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전남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병 지역, 간병 파산 이런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67%가 간병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서 5년 넘게 어머니를 간병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24시간 상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시고 급여는 320인데 215만 원인가 엄청 되죠. 지금 몇 년째인데 돈으로 따져보세요. 네, 일반인이 부담하는 하루 평균 간병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8만 원 수준이던 것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10만 원을 넘어섰고요. 올해는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 한 달로 환산하면 무려 450만 원 수준입니다. 뭐 웬만한 월급 저리 가랍니다. 급여에서 받는 가족들 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간병비 급여와는 요양병원에만 국한해 보면 연간 2조 원에서 3조 원 수준이고요. 전체 의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연간 15조 원 정도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건보 재정은 현행 보험료율 7.09%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요. 오는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한정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부담금을 또 설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면 들수록 결국은 이제 약간의 경감 정도밖에는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현재 요양병원 구조에 대한 개혁을 해보는 건 어때요? 네,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에 이 경증 환자들까지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것이 우려되는데요. 요양병원에 181일, 그러니까 6달 정도 입원한 장기 입원 환자의 비율은 평균 49% 정도입니다. 절반이나 되나요? 네, 그동안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었는데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간병비 문제 진짜 다들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러 간 학교 교실에서 나를 괴롭힌 학교 폭력 가해자와 마주쳤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고2 때 접촉 금지까지 내려졌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가해자를 피해 내가 전학까지 갔는데 말입니다. 가해자는 또 여지없이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럴 때 적용할 규정이 없어서 결국은 피해자가 부랴부랴 교실을 옮겨야 했죠. 하지만 시험은 이미 망쳐버렸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수능시험 고사장에 들어서다 깜짝 놀랐습니다. 2학년 때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와 마주친 겁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A양과 가해자는 접촉 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걔를 마주치니까 이대로 그냥 같이 시험 보는구나. 진짜 망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너무 손이 떨리는 거예요. A양은 고사장에서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좀 헤매고 있었는데 걔가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저를 두 번째로 이제 심하게 괴롭혔던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을 엄청 크게 부르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A양 어머니가 교육당국에 급히 알렸고 1교시 직전 부랴부랴 고사장은 옮겼지만 제 실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교육당국의 수능 업무 처리 지침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사실을 사전에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수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당국이 사전에 파악해 최소한 교실 분리 조치는 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위축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 마주치는 환경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며 이 사례를 전국의 교육청에 알려 대책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에 총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일본 정부의 반응 한결같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요. 어쨌든 이들 기업들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이젠 강제 집행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영정사진을 든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막을 내리는 손해배상 소송에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치죠. 11명의 피해자들은 1940년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2012년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이들의 2차 소송도 시작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일본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결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확정된 것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라고 보고 일본 기업들이 총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탓에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한탄스럽고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습니다. これらの判決でございますが、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これ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 일본 기업들은 앞서 확정된 다른 배상금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아동 강제 수용소 형제 복전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법적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씩 국가가 총 146억 원을 배상하라고요. 우정환 기자입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공사를 비롯한 각종 노동에 투입됩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부가 불황아 수용소로 만든 부산 형제복지원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노숙, 무전, 취식, 거짓으로 다친 것처럼 꾸며 구걸하는 것, 그리고 가출아, 집단 거린 등이 바로 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다. 실상은 미성년자 납치와 가혹행위 등 불법 행위로 600명이 넘게 숨진 한국판 아우슈비츠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7살 때 그 안에 잡히 들어가가지고 내 부모 형제 지금도 일가친척이 어디 사는지 내 부모 형제들이 뭐 하고 사는지도 지금 약 30년 만에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당수가 어린 아동이었던 피해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장기간 인권 침해를 당해 위법성이 중하다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26명에게 146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법장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재판장은 강제 수용으로 고통을 겪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맞은 기억, 거기서 당한 고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돈은. 근데 이렇게 가도 판사님이 인정을 해주니까. 정부는 형사재판의 공소시효와 같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권에 여야가 없다고 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 법원 행정처가 전임 원장 시절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만큼 인기 투표식이었던 후보 추천제를 없애고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2명에서 4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법원장이 1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김명수 전 원장 때 민주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돼 전임 원장의 유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도를 고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개선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일단 내년 2월에 바뀌는 7곳의 법원장 자리입니다. 다만 법원 행정처는 내년 이후로 변형된 방식으로 추천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없앨지에 대해선 추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식으로 흘러간다는 지적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임 법원장 보임 날짜는 내년 2월 5일입니다. MBN 뉴스 선원비치입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 한 사람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평균 1억 8천만 원입니다. 연체율은 0.37%, 2019년 이후 3년 만에 늘어났죠. 하지만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은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벌었으니 또 연말 연초 직원들 성과급 잔치도 벌이겠죠. 각계에서 상생 압박이 강하게 들여다보니 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평균 85만 원씩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상생일까요? 또 고금리 대출로 이자를 내고 있는 건 자영업자만도 아니죠. 최우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개 은행이 4%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지난 1년간 받았던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20일 기준 은행 대출이 있는 187만 명이 대상입니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해낸 이자에게 90%를 돌려주는데 차주당 최대 300만 원, 평균 8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는 따로 신청 없이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 내년 2월부터 줍니다. 그러나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수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비해 지원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조 3천억 원, 퇴직금도 1조 2,600억 원 규모로 은행들이 상생금융하겠다며 내놓은 2조 원보다 5천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소장농에 해당하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지주에 해당하는 은행들이 쌀을 좀 내어주겠다 아닙니까? 과하게 걷었던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로 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느냐. 허리띠를 졸라매고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갚는 월급쟁이나 다른 직군들은 정작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급여 생활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이 때문에 평균 억대 연봉자인 은행원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줄여서 상생금융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주식 큰 손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곤 했죠.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개미 투자자들 원성이 컸는데 정부가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주식시장에선 하루 1조 5천억 원이 넘는 개인들의 순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듬해에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정되는 기준일인 12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겁니다. 시장 교란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해마다 반복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걷는 금액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식 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되어야만 거기서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있는 만큼 정부는 폐지보다 완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던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과세 형평이나 세수 모두 다 중요한 정책 고려 사항이긴 합니다. 그럼 자본 이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시장 상황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100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급증했죠. 조금 전 건강보험 재정 걱정 얘기도 해드렸는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 걱정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에 은퇴를 하고 건물관리직을 맡은 부기희 씨. 부 씨는 70대로 접어들면서 10년 넘게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60세부터 지금까지 받는 금액이 제가 부은 금액에 벌써 몇 배를 넘었습니다요. 앞으로 이 보장성 보험만큼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은 고령수급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자 연금 수급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의 연금 수령자는 지난 10년 사이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령화에 저출생이 겹치자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노인들도 일자리를 갖고 사회복지비를 함께 내는 등의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금도 받으시지만 일도 하시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해서 버는 소득이 세금을 내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새로 재개념화를 해야 되는. 눈앞에 맞닥뜨린 초고령 사회. 고령자들의 지속 근로와 생산적 활동 지원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번째 판결 어제 전해드렸죠. 이민자가 미국 혈통을 파괴한다는 등 여러 가지 계속되는 막말까지 전해지며 재선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화당 유권자의 지지율은 64% 더 굳건해졌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민자 억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또 막말을 했습니다. They're ruining our country. And it's true.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destroying our country.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론 소속 정당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선 경선 참여 출마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 판결까지 나오면서 악재가 겹쳤습니다. Is obviously the potential to completely upend the nation's politics. 비관적 전망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결집력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just tried to bar President Trump from the Colorado ballot using an unconstitutional maneuver that is a bastardization. 사법 리스크가 실제 공화당 유권자 표심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유권자 62%는 유죄를 받더라도 승리한다면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고, 오늘 대선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는 공화당 유권자도 무려 64%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경선을 넘어 본선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MBN 보도국 경제부 금융팀 김동환, 최은미, 박규원 기자가 한국기자협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은행발 홍콩 ELS 불안전 판매 사태를 취재해 이를 연속 보도해온 MBN 기자 3명에게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 부문을 시상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0년 동안 암과 싸우는 팬을 위해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손타클로스로 변신했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인 따뜻한 사연,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쌍둥이 딸과 경기장을 찾아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캠핑카를 타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찾을 정도로 지민은 토트넘 광팬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췌장암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런 아버지를 위해 쌍둥이 딸이 손흥민에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고 직접 읽어내려간 손흥민은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It is on match days where there is no cancer for us. I'm getting emotional. Can I start again? 설레는 표정으로 토트넘 훈련장에 도착한 지민은 손흥민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고 감격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손타클로스의 깜짝 선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유니폼에 사인해준 것은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동료들과 함께 훈련장 잔디도 같이 밟았습니다. 고마움을 전한 지미 가족에게 손흥민은 오히려 자신이 힘을 얻었다는 답장도 보냈습니다. It's inspirational for me to hear about your dad and his bravery during those hard moments.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을 전해준 손타클로스. 토트넘 팬들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로 손색 없었습니다. Family is the most valuable part of life and stay strong, keep fighting. Son.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혹한이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15도, 파주가 영하 20도, 대관령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고 실제 출근길 거리에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여기에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 삼각봉에는 60cm의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이 눈발은 밤부터 다시 굵어집니다. 눈은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50cm 이상, 서해안에 따라서도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눈이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도 좀처럼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3도, 부산 1도에 그치면서 전국적으로 종일 춥겠습니다. 일요일에 중서부 지역에는 눈이 살짝 지나겠고요. 성탄절에는 별다른 눈비 소식도 없겠고 오늘과 같은 심한 한파도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